진짜 싫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하면 되는 거 맞나요? 맞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로 개체수가 1년을 주기로 변하는 단기적 변동입니다. 돌말의 계절적 변동, 그 다음 철새 이동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써있네요. 자, 그러면 돌말 번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돌말이 예인 거고, 영양염류, 빛의 세기, 수온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돌말의 번식을 주는 요인은 빛의 세기, 수온, 영양염류 등이 있습니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돌말의 개체수 변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이 보면서 하세요. 자, 이른 봄에 개체수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여기 보게 되면 이른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죠. 근데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빛의 세기가 이제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는 개체수가 급증하게 되고, 자, 늦은 봄과 여름에는 개체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영양염류가 고갈되고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고 수온이 충분히 높지만 영양염류의 양이 작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초가을에 개체수가 찔끔 어떻게 돼요? 찔끔 늘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양염류가 약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늦가을과 겨울에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영양염류가 충분해도 수온이 약하고 빛의 세기가 약하고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름에 지금 적어야 되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름에 빛의 세기가 충분히 세고 수온이 충분히 높은데도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영양염류의 양이 적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다가 영양염류를 넣어주면 돌말의 개체수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증가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적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영양염류가 다량 유입이 되면 돌말의 개체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적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적조 현상은 뭐예요? 그렇죠. 물에 갑자기 돌말들과 같은 애들이 증가해가지고 물이 빨갛게 되는 현상을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들이 조금 못 쉬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고기들의 아가미들의 여기 다 사이사이 박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장 근처에서 적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을 어디 이사시킬 수 없으니까 죄다 죽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적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황토를 뿌리는 거래요. 그럼 황토에 적조들이 흡착해가지고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따로. 네? 녹조는 녹조류가 갑자기 증가해서, 마찬가지로 수온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철에 수온이 높고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한데 거기에 또 얘네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영양염류가 충분히 또 공급이 되게 되면 녹조류가 갑자기 증가하게 돼서 물이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녹색으로 변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왜 그러죠? 또 숨을 못 쉬는데, 왜냐면 녹조류가 금방 죽어요. 죽으면 밑에 막 쌓이겠죠? 그럼 얘네들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들이 막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물속 유기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물이 많이 오염이 됩니다. 물이 쉽게 말해서 썩는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혹시 또 누가 궁금하면 적조와 녹조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자, 그럼 먹이 관계에 의한 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 두 개체군의 개체수가 수년을 주기로 변하는 장기적인 변동입니다.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개체수 변동이 있습니다. 눈신토끼가 스라소니를 먹을까요?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먹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눈신토끼는 피식자, 스라소니는 포식자입니다.
자, 개체수의 변동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신 토끼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라소니는 어떻게 돼요? 증가. 먹이가 증가하니까 증가할 거고, 수라소니가 증가하니까 수라소니가 먹고 사는 눈신 토끼는 감소할 거예요. 먹이가 감소하니까 수라소니도 감소할 겁니다. 그럼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수라소니가 감소하니까 눈신 토끼는 다시 증가하겠죠. 얘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증감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뭐가 피식자고 뭐가 포식자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개체수를 한번 보세요. 먹이가 많아야 됩니까? 먹는 애들이 많아야 됩니까? 먹이가. 얘는 눈신 토끼의 개체수 곱하기 1000마리인 거고, 얘는 스라소니 개체수 곱하기 1000마리인데, 얘 보세요. 40 곱하기 1000마리고 얘는 3 곱하기 1000마리입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눈신 토끼랑 스라소니 중에 누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개체수만 보더라도 눈신 토끼. 그러니까 눈신 토끼가 피식자인 거고, 그 다음에 변화를 따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했죠? 맞나요? 얘가 감소하니까 얘도 감소하게 됩니다. 먹이가 증가하니까 먹는 애들이 증가한다. 말이 되죠? 근데 먹는 애들이 증가하니까 먹이가 증가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는 애들이 포식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피식자, 포식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래프는 어느 호수의 계절에 따른 돌말의 개체수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 풀어오라고 했는데 안 풀어왔죠? 지금 살짝 푸세요. 네. 수능 1년도 안 남은 것들이 문제도 안 풀어오고 말이야. 어떡합니까? 이제 수능 1년이 안 남았어요. 헐. 재수야. 그럼 2년이 좀 안 남은 거네? 재수할 거면? 삼수할 거면 3년이 좀 안 남은 거고. 여러분 뭐 재수해도 되고 삼수해도 됩니다. 선생님 대학교 2번 들어왔다고 얘기했었나요 그때? 저희 교육과정 교육과정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재수는 괜찮아요. 삼수할 때부터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를 다시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끔찍하다. 그때 보세요. 대신에 수능을 여러 번 봐도 되지만 몇 번 볼지는 본인 스스로 정해야 돼. 이게 무한정 보면은 인생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3번 만에 끝낸다 하고 3번 딱 보면 깔끔하게 뒤 돌아서서 원하는 맞춰서 딱 대학 가는 거지. 네? 현역 때 가는 게 제일 좋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대는 안한역 내리면 되잖아, 그치? 연세대는 가봤어요. 연세대 또 신촌은 내리면 되고, 관악구에 내리면 여러분들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거기 이제 학생으로 가냐 구경을 가냐의 차이지. 그리고 지금 충분히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피를 쏟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알겠지? 수능 여러 번 봐도 되지만 몇 번 볼지 정하고 여러분도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 때 언어 영역이었고, 선생님은 혹시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언어 공부 안 해도 잘 나오는? 선생님은 그런 학생이어서 공부 안 해도 그냥 1등급. 나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낮았다가 올렸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등급이 높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높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언어를 왜 잘하는지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유전인가?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는 어떻게 올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언어는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올리는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선생님은 영어는
고3 때 고3 여름방학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의고사 보면 반타작이었거든. 근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는 90점 이상으로 당연히 올랐는데 그때 영어 어떻게 했냐면 한 지문이 완벽히 해석될 때까지 그것만 봤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가 문제 푸는 개수를 정하지 않고 얘만 해석한다. 얘를 완벽히 해석할 때까지 단어 외우고 단어도 이렇게 지문 있으면 여기 밑에다가 안 써놓고 밑줄만 쳐놓고 단어는 따로 써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걸 가리고 얘가 해석이 되는지 좀 봐야 되고 영어 문장 해석되는지 봐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결국엔 전체 주어와 전체 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이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나 뭐 형용사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아 얘가 전체 주어고 전체 동사구나. 결국 얘는 얘인데 얘네들을 꾸며주는 말들일 뿐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영어가 급상승하게 돼가지고 막 30초 안에 한 문제 풀고 맞추고 막 이런 왜냐면 영어 지문 다 아니고도 띡 하면 딱 풀리는 그런 수준까지 되는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선생님이 이걸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가 모르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선생님 하루 종일 영어만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쉽게 올리지 못했고 영어는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번도 9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수능 날에도 2개밖에 안 틀렸어요. 영어는 선생님 근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법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문법은 수능에서 선생님 때는 2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 문법 버리고 나머지 독해 다 맞추자 해가지고 막상 봤는데 그냥 듣기 하나에서 독해 하나에서 이렇게 틀리고 나머지는 맞췄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했잖아. 네. 어? 일단 언어 1등급이셔서 믿음이 안 가는데. 아니 언어는 선생님 왜 1등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래요. 공감이 안 가요. 아니에요. 선생님 영어는 여러분들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언어는 뭐 잘 모르겠지만 영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지문이 완벽히 해석이 될 때까지 기다린 적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기회를 주고 계속 이 문장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한 문제씩 하루에 한씩 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급상승하게 된다니까요. 네. 님들아.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듣기는 매일매일 들었어요. 아침에 들은 거 점심에 듣고 점심에 들은 거 야자 시간에 듣고 그다음 야자 시간에 새로운 문제 풀고 다음날 다시 학교 버스에 오면서 선생님은 학교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1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그때 계속 멀미 나면 영어 듣기를 하고 그날 멀미가 안 나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우와. 그렇게 살면 영어 듣기는 그냥 뻥 뚫려서 잘 들립니다. 물론 수능 날에는 영어 듣기 마지막에 좀 하나 놓쳐서 이제 못 들었지만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서 영어 성적이 안 올라오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선생님 이렇게 해서 영어 성적이 올랐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1년 동안 매일매일 영어 듣기를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들릴걸? 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프는 자 풀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겨울에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수온이 낮고 햇빛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네. 맞죠? 영향염류 충분한데 빛과 수온의 세기가 낮기 때문이고 봄에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영양염류는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를 제한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맞죠? 빛과 수온은 충분한데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영양염류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늦가을에 돌말의 개체수가 낮게 유지되는 환경 요인은 몇 가지예요? 늦가을에 2가지. 수온과 빛의 세기가 계속 약해지고 있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영양염류가 있다 하더라도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그 텃세. 그렇죠. 텃세, 세력권. 그 다음에 개체들 사이에서 힘의 강약에 따라 서열을 정해 먹이나 배를 획득하는 건 순위를 정하는 거죠. 순위제. 개체가 리더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 그렇죠. 서로 일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거. 사회생활. 혈연 관계인 애들이 모여 사는 건 가족 생활입니다. 자, 텃세. 일정한 생활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체가 차지하는 생활 공간을 텃세라고 하고, 이 효과는 개체를 분산시켜가지고 개체군의 밀도를 알맞게 조절하고 싸움을 방지합니다. 얼룩말, 백로, 까치, 그 다음에 은어 등이 있습니다. 요 글이 은어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은어가 침입하지 못하게 텃세를 부립니다. 자, 순위제. 개체들 사이에서 힘의 강약에 따라서 서열을 정해 먹이나 배우자를 획득하는 겁니다. 닭. 일본 원숭이 큰 뿔량이 있어요. 닭. 닭의 알을 뭐라 그럽니까? 달걀. 닭의 알 하다가 달걀 된 거죠. 닭의 알 하다가 달걀 된 거죠. 진짜인데? 여러분, 무좀 압니까? 무좀? 발가락에 사이에 걸리는 거? 물에 사는 좀입니다. 근데 물좀 하다가 무좀이 된 거예요. 물에 사는,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데서 사는 곰팡이잖아요, 좀이. 근데 이제 물좀 하다가 이제 발음을 귀찮으니까 이제 무좀이 된 거지. 자, 리더제. 한 개체가 리더가 되고 개체군을 이끄는 체제고,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 사이에선 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 기러기, 늑대 등이 있어요. 자, 사회생활. 개체들이 생식, 방어, 먹이 획득 등의 일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 그래서 개미, 꿀벌 등이 있습니다. 가족생활. 혈연관계의 개체가 모여서 생활하는 사자, 코끼리, 침팬치 등이 있습니다. 사자, 그때 얘기했나요? 리더가 바뀌면 새끼 사자들 다 죽인다고? 네. 그거 라이온킹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라이온킹의 그 나라의 왕이 바뀌었잖아. 누구로 바뀌었어? 스카. 맞지? 심바 아빠가 이름이 뭐지? 삼바. 그 새끼 사자가 심바 맞나? 네. 그럼 심바의 아빠가 이름이 뭐였지? 신바 아빠 이름? 뭐 왜? 왜 웃어? 아무튼 리더가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심바가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과학적인 내용이란 얘기예요. 라이온킹이 리더가 바뀌니까 자신의 자신 원래 전에 리더였던 리더의 자손들이었던 새끼 사자들이 다 죽입니다. 알겠나요? 자, 코끼리, 침팬지 등이 있습니다. 문제 또 안 풀어왔죠? 지금 얼른 푸세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 사이의 힘의 텃세라고? 힘의 세기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그 순위제죠. 그 다음에 개체군 내에 일어나는 생물의 상호작용의 예시. 옳은 것은 3번. 풀어왔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보기 중에 궁금한 거 있나요? 얘는 뭐예요? 얘는 리더제. 리더제. 얘는 예. 둘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얘가 순위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얘는 가족생활인 거고, 얘가 사회생활이죠. 됐나요? 자, 보기 한 번씩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군집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순서가 사슬처럼 연결된 것을 그렇죠,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의 영양 단계라고 하죠.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군집의 특성.
자, 군집의 구성. 군집은 영양 단계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이 되고, 자, 생태적 지위는 각 개체군들이 군집 내에 차지하는 위치로 먹이와 공간 지위가 있습니다. 요거 다른 말로 서식지 지위예요. 알겠죠? 서지. 자, 공간 지위, 다른 말로 서식지 지위입니다. 자, 먹이 지위는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인 거고, 공간 지위는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군집의 구조. 개체 수가 많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군집을 대표하는 종으로 우점종이 있고, 얘네들은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한 값이 가장 높은 애들이 우점종이 됩니다. 얘네들을 중요종 혹은 중요치라고 하고, 자, 개체 수가 매우 적어서 발견하기 힘든 종을 그렇죠, 희소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특정 지역이나 환경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그 군집에서 볼 수 있는 종을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류, 대기 중에 어떤 농도에 약합니까? 이산화황 농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황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대기의 오염을 대기의 오염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에델바이스는 고산지대의 지표종입니다. 그래서 고도와 온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방영구법으로 초본 식물의 군집을 조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자, 방영구법으로 초본 식물의 군집 조사하기. 자, 풀이 자라고 있는 평평한 지역을 선정해서 방영구 가로 세로 1m를 설치하고, 방영구 안에 있는 식물의 종과 개체수를 조사해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합니다.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계산해서 중요도를 구하고 우점종을 결정합니다. 밀도 뭐분의 뭐예요? 그거는 물리학적 얘기고. 전체 서식지. 그치, 서식지 면적분의 그쵸 개체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방영구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입니다. 개체하고 띠구 수인가요? 네. 모릅니다. 모릅니까? 선생님도 모릅니다. 아무튼 개체 띠구 수인가? 모르겠어요. 네. 자, 빈도는 전체 방영구 숫자 중에 특정 종에 출현한 방영구 숫자인 거고, 자, 피도는 전체 방영구 면적분의 특정 종의 점유 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적었나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진도 아마 이번 주에 다 나가면 다음 주 정도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진로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습니까? 진로 조사해야지 선생님이 좀 진로에 맞춰서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밀도, 빈도, 피도는 무엇이냐? 상대 밀도, 조사한 종의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상대 빈도는 모든 종의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상대 피도는 조사한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도는 상대 밀도, 빈도, 피도의 합이 가장 큰 종입니다. 자, 방영구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그림이 한 개 나와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얘들을 각각의 하나의 방영구로 세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경이 전체 면적이 몇이죠? 1m 제곱분에 몇 개 나타났어요? 2개. 그래서 2. 민들레는 몇 개 나타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 자, 토끼풀.
토끼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숫자 중에 특정 그치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개분에 얘는 지금 2개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0.02. 민들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0.06. 자, 토끼 풀은 그치 하나. 그래서 몇? 그렇죠. 0.08입니다. 피도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알겠나요? 자, 피도는 만약에 각 개체의 면적이 나오면 그냥 각 개체에 여기 덮고 있는 그 조건에 따라 계산해 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다 합하면 몇이에요? 20분의 2니까 10, 20분의 10이니까 50, 예, 퍼센트니까. 그 다음에 20분의 8이니까 40. 아니면 그냥 전체 합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100에서 60 빼주면 4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합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합분의 이거니까 이거 이거 합분의 이거니까 50입니다.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100에서 50 빼주니까 50 나온다.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알겠나요? 왜 상대적인 합이 다 100이 나와야 되는지는 알고 있죠? 네. 오케이. 자, 상대 P도 얘로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5분의 1이니까 20 맞나요? 네. 5분의 2니까 40, 얘도 5분의 2니까 40. 다 더하면 상대 밀도, 빈도, P도 구하면 요거. 더하면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130. 그쵸. 그러면 중요도가 제일 큰 건 누굽니까? 토끼풀입니다. 중요도 혹은 중요치가 제일 큰 거는 토끼풀이고, 우점종은 누구예요? 토끼풀입니다. 자, 그래서 뭐 밀도가 작아도 빈도나 피도가 큰 경우도 있어서 중요도가 같은 가장 높은 종을 우점종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하나 나오면 하나 해주고 여러 개의 방향구가 동시에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다 하고서 계산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수능인가 모의고사에 나왔었다고. EBS. 네. 자, 어디까지 가는 거지? 저거. 2가지 다 설명해 줬죠? 네. 지금 요거 설명한 거고, 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선 작은 거 하나가 방향구가 아니라 얘 하나를 방향구로 칩니다. 네. 기억나죠? 좋아요. 자, 그러면 군집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의 종류는 육상 군집이 있고 수생 군집이 있습니다. 육상 군집은 또 산림, 그 다음에 초원, 사막 등이 있어요. 자, 육상 군집 주로 강수량과 기온에 의해서 식물 군집이 결정이 됩니다.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이제 산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적당히 높으면 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상독 화렵수림, 낙엽 화렵수림 등이 있어요. 자, 산림의 층상 구조. 여러 유형의 식물들이 햇빛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층상 구조가 발달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햇빛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햇빛이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강한 빛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질수록 햇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은 햇빛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식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위로부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입니다. 여기가 교목층, 여기가 교목층, 여기가 관목층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는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교목층부터 초본층까지를 뭐라 그래요?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광합성층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표층에는 선태식물, 균류, 일부 곤충 등이 있고, 지중층에는 균류, 세균류, 지렁이 등이 있습니다. 자, 초본층 식물은 목본층의 나뭇잎이 번성하기 전인
이른 봄에 자라거나 생식 시기를 조절하는 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산림보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에 발달하는 걸 초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대 초원, 사바나, 그다음 온대 초원, 온대 지방 등이 있어요. 온대 지방에 있는 온대 초원 등이 있습니다. 자, 황원은 다른 말로 사막이고 강수량이 적거나 기온이 낮아가지고 극히 일부 식물만 서식하는 군집으로 사막, 툰드라 등이 있고, 수생 군집은 하천, 호수, 강에 형성이 되는 담수 군집과 바다에 형성되는 해수 군집이 있습니다. 적었나요? 얘 다른 말로 사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다른 거 꼭 풀어오세요.